최근까지 특히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약 북한과 남한이 어느 날 진짜로 통일을 해버리면 과연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는 주제로 그동안 아주 많은 글이 올라오며 다양한 상상과 토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너무도 많이 봐서 우리에겐 마치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처럼,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교육 자료로 쓰여도 좋을 만큼 친근하고 익숙한 그림인 바로 이 존 티토의 미래 한반도 그림 역시 그중 하나이고, 또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 그림, 즉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면 얼마 후 보게 될 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상상 또한 세계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한반도 통일 직후 벌어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각각의 상상들은 조금씩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만약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어버리는 날에는 정말 순식간에 새로운 초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변국들을 씹어 먹어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지도의 경우 미국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와 지금 한창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도로 그냥 대충 봐도 현재의 세상과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첫째, 한반도가 드디어 통일이 되어 있고, 둘째, 중국은 약 10개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이자 정말 믿기 힘든 변화는 이게 러시아가 사라져 버렸고 그 영토 전체가 다 우리 통일 한국의 영토로 귀속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건 앞서 존 티토의 그림에서도 그랬지만 다들 우리가 통일하면 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사용해서 저렇게 주변국으로 영토를 팽창하며 무슨 제국처럼 확장을 할 것처럼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최강의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했던 과거 고구려와 고려 때에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철갑 기동 전투함 거북선과 세계 최초의 로켓 미사일인 신기정 등 첨단 군사 기술과 또 문화적 수준으로만 보면 당시 중세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선진국이었던 조선의 경우도 역시 사실 마음만 그쪽으로 먹었다면 얼마든지 주변국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 특유의 한민족 성향답게 차근차근, 그러나 빈틈없이 정복해가며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충분히 그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런 그릇된 욕망을 추구한 역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대신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 로마 시대와 비슷한 규모의 엄청나고 강력한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기는 한데, 그건 바로 총과 칼의 힘이 아닌 문화의 힘, 즉 우리의 흥과 노래, 그리고 끝내주는 선진 문화를 세상에 전파해서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즐기게 만들어 무력으로 쳐들어가 눈물과 한의 업을 쌓는 것이 아닌 이 땅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퍼뜨려 말 그대로 우리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통일이 된 우리의 힘에 대한 대단한 평가와 전망이 정말 고맙긴 하지만, 우린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 괜히 가만히 있는 러시아를 침공할 생각이 없고, 또 그보다 훨씬 약하고 작은 나라라도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부자연스럽게 거대한 파란 영토가 실제로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만약 저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미래 통일 한국이 가지게 될 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힘의 크기, 또는 그 성공과 풍요의 크기를 영토의 크기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는 어쩌면 저것조차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미래에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하기만을 기다리며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그 직후부터 과연 얼마나 엄청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한반도 위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슈퍼 하이웨이의 종점이자 출발지로서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아래로는 저 거대한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북극 항로 그 딱 정중앙 요지에 위치하게 되어 우리가 그동안 막연히 상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기회와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국토가 지금의 2배로 넓어지는 것에 더해 인구 또한 즉시 약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단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자 하지만 최고의 자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그 4358년 전 그날 기획 부동산에게 속아서 온통 사방에 산밖에 없는 데다 공기 빼고는 자원도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이 온통 커다란 강국으로 둘러싸인 이 조그맣고 이상한 땅에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현명하시고 자비로우신 당군 할아버지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일부러 땅도 좁은 데다 척박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큰 나라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 평시에는 고달프게 농사를 짓고 또 전시에는 들고 있던 괭이와 낫들고 전투에 나가 보통 약 10대 1 수준의 압도적으로 불리한 숫자로 싸워 적을 물리친 다음에는 빨리 돌아와 다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정말로 빡센 인생 코스를 준비해 주셔서 다른 그 어떤 대단한 자원보다 우리 후손들, 즉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지혜롭게 진화할 수밖에 없도록 커리큘럼을 짜주셨고 거기에 더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강의 재능들을 우리 한민족에게 몰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적은 수로 거대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미친 수준의 전투력과 전 세계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의 똑똑한 머리 또 그 절대 참지 않는 다혈질 승질 머리와 함께 넘사벽의 흥과 최고의 예술 감각도 함께 주셔서 그렇게 싸움이면 싸움, 손기술이면 손기술, 또 머리면 머리, 문화와 예술 면에서조차 정말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민족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몰아주셔서 우리는 나라에 아무리 큰 재난이 찾아와도 또는 심지어 커다란 전쟁으로 나라가 온통 폐허가 초토화되어도 만약 사람만 남아있다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모든 걸 다시 재건하고 일으켜서 그 재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부활하는 생존력을 가진 불사조 민족으로 키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야 그 기획 부동산 설이 자자했던 이 이상한 땅의 숨은 그 비밀도 슬슬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가 만약 근미래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즉시 우리나라는 이제 섬이 아닌 유럽까지 이어진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위치한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보통 어떤 철도 라인도 보면 그 출발지와 종착역이 거의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일 이후 빠르게 연결될 그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종착역이 되어 모든 물류가 부산을 통해 들어와 대륙으로 들어가고 또 대륙에서 내려와 부산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말하자면 이쪽 세상의 모든 것에 관문이 되어 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현재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에 자원이 별로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시아에서도 거의 가장 많은 양의 그것도 매우 퀄리티가 높은 은과 금 그리고 석탄이 매장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이 일제시대를 거치며 채굴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을 뿐 절대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특히 북한에는 얼마 전까지는 아무도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희토류가 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 있는 광활한 미개발 땅에 더해 그 희토류 자원들 또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통일 한국의 성장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축복인데 여기에 더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 저 위쪽을 돌아가는 북극 쪽 바다는 거의 다 얼음으로 되어 배가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두 다 아래 태평양을 통해서 말하자면 더 먼 거리를 삥 둘러서 물류가 이동해야만 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최근까지 심하게 지속이 되면서 저 북쪽의 얼음이 녹으며 그 북극 항로가 지금 빠르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부산을 출발해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가는 항로의 길이가 약 24,000km로 30일이 걸리는 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불과 14,000km로 1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기름값과 시간 등 대략 40%를 아끼고 단축할 수 있어 이건 전 세계 물류 시장에 있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저 아래 태평양과 대서양을 삥 돌아다니던 화물선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이 북극 항로 쪽으로 노선을 바꾸어 다니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기존 태평양 항로와 북극 항로를 잇는 딱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그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해양 물류의 전체 양이 크게 늘어나 무엇보다 대형 유조선과 LNG선 등 조선업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 있어 현재 압도적 세계 1위 국가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서도 물론 일본도 그 비슷한 위치에 있기는 한데, 저 북극 항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러시아의 해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가이자 서로 주고받을 게 너무도 많은 좋은 관계인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 거의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의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척이 되면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마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그 중심국 위치를 선점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북극 항로는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외교, 전략 안보, 그리고 해양 경제가 모두 연결된 한반도 미래 성공과 그 퀀텀 점프 도약의 핵심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이며, 이건 우리가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는 수혜이긴 하지만,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대륙으로부터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이 북극 항로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건 1+1+1이 3이 되는 것이 아닌 어쩌면 300이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의 기회를 최대치까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정말 베프처럼 잘 지내야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1953년 이 나라가 온통 자갈밭으로 박살이 나버린 그때 시작해서 불과 70여 년 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성공해버린 그 스토리만큼 불가능할까 싶습니다. 정말이지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한민족의 별거를 끝내고,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대륙과 대양 그 중심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가진 미래 초강국,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아무도 몰래 엄청난 빅픽처를 품으시고 혹독하게 훈련시켜와 각각 일당백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8천만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초강대국이 되어 우리 한민족의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하는 그런 가슴 벅찬 미래가 우리 앞에 어서 빨리 오기를 혼자 기원하고 있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 굉장히 이상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이제 막 어마어마한 철권 권력에 올라선 중국의 새로운 황제 시진핑과 또 마찬가지로 그때 최근 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당 대회 폐막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이전의 최고의 실세인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구세력과 신세력이 나란히 앉아 전 중국 인민들 앞에서 평화로운 세대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때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이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장면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즉 어디선가 행사 진행 요원 2명이 등장하더니 마치 후진타오를 자리에서 끌어내듯 잡고서는 데리고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근대 역사상 이런 커다란 당대회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전무한 상황인 것도 그렇지만, 그 끌려가는 대상이 러시아로 말하자면 푸틴급 되는 무려
후진타오였다는 것. 게다가 또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중국의 모든 인민들 앞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생중계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나타나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엄청 당황한 후진타오는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항했고 이후에는 탁자 위에 있는 어떤 문서를 가리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그 80살의 힘없는 노인은 건장한 젊은 요원 둘의 팔에 붙들려 약 2분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천천히 회의장에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때 시진핑은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볼 뿐 무표정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 외 총리였던 리커창 그리고 실세 정책가였던 왕후닝 또한 그저 고개를 숙이며 외면하는 등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는 끌려가면서 시진핑에게 뭐라고 시위하듯 짧게 말을 건넸지만 시진핑은 그런 그를 무시했고 그러자 후진타오는 나가며 리커창 총리와 왕후닝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마치 나는 괜찮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결국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이 아주 짧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2022년 그날 그곳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석이 나오도록 했었는데 그 분석들은 대부분 한 가지 해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즉 이 즈음 중국 최고의 실세로 올라온 시진핑이 자신의 경쟁 관계에 있던 기존의 중국 최고의 파벌들 예를 들면 상하이 방해나 공청 단파를 완전히 괴멸시킨 후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후진타오를 자신의 두 수행원이 데리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보여주어 이제 이 중국의 새로운 절대 권력은 바로 자신 시진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장면이자 근대 세계 정치 역사 권력 이양의 여러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해냈다는 게 대부분 분석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전까지 시진핑은 중국 당 내부 최고 서열 2위, 3위, 4위 그리고 7위 인사를 모두 숙청하고 그 자리들에 대신 다 자기 최측근 사람들 즉 시좌진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로 모두 채웠으며 그래서 이후부터는 중국의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현재까지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감히 아무도 제재를 하거나 반기를 들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마가 길어지며 비가 많이 오고 또 무더위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도 결국 가을이 오고 또 곧 무더위 대신 엄청난 눈과 추위가 오는 겨울이 오듯이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며 계절이 바뀌듯이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인 것처럼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전임자를 그토록 모욕적으로 권력에서 끌어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그 시진핑 또한 최근 과거에 자신이 망신 주었던 그 후진타오의 운명을 똑같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후진타오에 의해 자, 먼저 최근 정말 너무 이상한 시진핑 관련 정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같은 중요한 국가 주석은 TV나 뉴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근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보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진핑은 완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그는 이 기간 약 15일 동안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언론 사진들 또는 그의 행사나 말을 전하는 뉴스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에서 찾아온 해외 인사들은 모두 리창 총리와 허리평 부총리가 대신 나가 접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커다란 권력 균열이 벌어지고 있으며 곧 실질적으로 중국 최고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 축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빠르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여러 외신을 통해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핵심 군부들에 의해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진핑의 과거 절친이자 최측근이었던 장여우사 장군이 있는데 이미 그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실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게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6월 말이 되어 중국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자 이때
시진핑이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통보하며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처음 취임한 2013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로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참석하지 않은 사건처럼 정말로 이상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점차 한두 곳씩 시진핑의 축출 또는 실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 중국에게 가장 심하게 압박을 당하며 중국을 너무 싫어하는 대만의 자유시보에서는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권력 내부와 일반 시민들이 현재 시진핑의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설명하기를 최근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의 핵심 군벌들을 숙청하며 그 자리에 더 많은 자신의 사람들을 앉혀 지금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최종 공격 대상이었던 장류샤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지금은 장류샤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되어 이제 모든 실권을 잃고 그저 명목상 이름만 남아있는 주석이 된 상태로 곧 시진핑은 자리에서 축출되어 끌려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에 당쉐샹, 천지닝, 장유샤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3인 체제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아시아 매체인 재팬 포워드에서도 현재 시진핑은 이미 실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특히 당원 원로들을 비롯한 당 내부의 오래된 권력들로부터 사임을 강하게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조만간 있을 제21차 당대회 때 그 권력 교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반면 미국의 뉴욕 포스트에서는 시진핑이 대대적인 군부 인사 숙청을 진행하며 군벌을 대상으로 한 쿠데타를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시진핑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며 심지어 그의 부친 묘소에 대한 위상까지 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가 직접 끌어내렸던 후진타오 등 중국 권력 내 원로들이 다시 최고 실세로 부상하며 시진핑을 끌어내리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코노믹 타임즈에서도 같은 기조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시진핑이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군부를 대상으로 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지금 갑자기 그 역공으로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분석. 둘째, 시진핑이 제거하려고 했던 군부의 핵심 인물은 바로 그의 오랜 동지이자 친구였던 그리고 중국 내 사실상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장유샤였고 지금 그 쿠데타의 실패로 시진핑에게 역공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장유샤라는 것. 그리고 아마 다음 달 8월쯤 곧 시진핑이 축출되고 나면 이 장유샤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중국의 새로운 최고 권력자로 올라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 셋째, 이 장유샤의 뒤에는 바로 후진타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의 시작에는 물론 군부를 향한 시진핑의 과도한 숙청 시도와 실패가 그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 실수를 기회로 잡아 지금 이토록 빠르고 강력하게 시진핑을 공격하는 그 주체의 막후에 있는 진짜 힘은 바로 후진타오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후진타오 할아버지는 올해 83세로 과거 우리 정환이 형이 가르마 헤딩골로 그 무적의 이탈리아를 이기며 대한민국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던 859 2002년부터 이후 2012년까지 무려 10년간 중국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며 그 기간 중국 경제 성장을 연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무엇보다 그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는 싸움 대신 합의와 조화를 선호하는 유연한 정치 방식으로 사실상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인데다 심지어 그는 무려 덩샤오평이 직접 발탁해서 중국 정치계에 입문시킨 것에 더해 장쩌민의 후계자로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인물로 말하자면 중국 근대 정치 역사에서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최고로 성공적인 엘리트 정치인이자 시진핑 바로 직전까지 중국의 경제를 최고로 운영해온 덕에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만들어낸 그 주역이 바로 이 후진타오 할아버지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 2022년 시진핑에 의해 전 세계인들 앞에 굴욕을 당하며 그런 괴상한 방식으로 끌려 내려왔던 것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총동원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어릴 적부터의 절친이자 심지어 본인이 주석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까지 주었던 최고의 동지인 바로 그 장유샤를 축출하기 위해 무리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후진타오가 나서며 지금 이렇게 한방 뒤집기를 해버리며 시진핑의 시대를 이토록 순식간에 끝내버리고 그를 모든 권력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작업이 지금 너무도 빠르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현재 시진핑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8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알아서 조용히 내려오거나, 아니면 과거 후진타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제로 끌려 내려오거나, 아마 현재 시진핑도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이미 중국 군부가 모두 다 그를 반대하며 돌아서 버렸고 보디가드 포함 개인 수행원의 숫자도 이미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다 그의 최측근들 또한 최근 70% 이상이 자리에서 축출되어 버려 이제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식물 주석이 되어버린 상황인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내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심해 아마 시진핑이 이 상황을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무 11홍, 그 붉은 아름다움을 채 열을 유지할 수 있는 꽃도 없고 달도 차면 기울며 세상의 힘이나 권력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세상 진리가 있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듯하여 부디 다음 계절에서는 지금보다 더 선하고 현명한 중국이 되어 우리나라에게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시진핑처럼 무리하게 권력을 추구해서 실망을 주고 불화를 만드는 그런 이웃 나라가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유익하고 성숙한 국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최근 약 2주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에서 그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갑자기 엄청난 이득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최근 일어났습니다. 바로 투의 나라이자 열정의 땅인 스페인 이야기인데, 스페인은 작년 말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자 전쟁부터 시작된 스페인 내 이스라엘 비난 여론이 매우 격렬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란 공습까지 더해지면서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대량 무기 구매 계약을 모두 파기하고 지금 그 대체 국가로 한국을 점 찍은 데다 특히 한국의 새로운 라이징 스타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천무의 경우 기존 이스라엘 무기보다 훨씬 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 이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새로운 중동 전쟁의 수혜자가 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 그 소식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 뉴스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최근 양국이 휴전 아닌 휴전 선포를 하면서 잠시 그 열기가 식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다시 어떤 형태로 재발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이 이란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의 그 최초 발발 시점을 되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전쟁은 이란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간접 도움을 받아 시작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커다란 국제 사건들이 늘 그렇듯 그 표면 아래에는 또 다른 내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단순히 이란의 핵 포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정권 자체를 이번 기회에 교체해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경우 현재 유지 중인 그 정권이 진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바로 21세기 지구에서는 보기 힘든 일명 신정체제, 즉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까지는 왕이 있는 왕정이었던 이란은 팔라비 왕조를 내쫓아버리고는 그 자리에 이슬람 성직자들을 대신 최고의 권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라흐바르라고 불리는 사람,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자 권력자인 국가 원수를 뜻하는 자리로, 이란에서는 그 절대적인 힘이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의 라흐바르는 바로 이 할아버지 알리 하메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사실상 이란의 대통령이자 국회이며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가 라흐바르 자리에 올라서 이란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 무려 1989년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지구 독재 무대에서 거의 살아있는 화석이나 다름이 없는 푸틴도 부러워할 만한 초장기 집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7명의 대통령이 바뀔 정도의 시간인 현재 이미 3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종교의 힘으로 강력하게 통일된 사회를 이루긴 했지만, 거기에는 세계인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아주 커다란 문제도 있었습니다. 잠시 인터넷 보안 관련 광고 전하고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있었던 SK 보안 문제도 그렇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사실 삶의 일부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보안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그냥 간과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VPN이라는 인터넷 보안 장치, 즉 일명 가상 사설망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VPN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나와 인터넷 사이에 한 겹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서 내 정보가 외부로 나갈 때 그걸 암호화해서 내 개인 데이터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추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반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는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사실 요즘에는 아주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의 수많은 그런 VPN 회사들 가운데 항상 탑3에 들어가는 가장 크고 또 가장 유명한 회사들 중 한 곳으로, 테크 브랜드로 말하자면 최소 애플이나 아마존 정도 되는 수준의 이 분야 탑티어 브랜드로, 저희 채널에서도 전에 여러 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인터넷 보안 회사입니다.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핸드폰에 설치만 하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기듯 이후부터는 알아서 이 프로그램이 일을 하는 방식인데, 그 가장 큰 역할은 앞서도 말한 바로 그 보안 기능입니다. 최근 SK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사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야 이번 사고의 주범인 그 해외 해커들이 자신들이 훔쳐낸 기존의 유심 고유 번호를 이용해서 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현관문의 비밀 번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도어락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프샤크 VPN의 경우 단순히 비밀 번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닌 전 세계 100개국에 있는 무려 3,200개 이상의 서버들을 이용해 내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내 IP, 즉 내 온라인 지문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 아무도 우리 집 도어락 비밀 번호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내가 사는 곳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주어 가장 완벽한 수준의 인터넷 보안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또 거기에 더해 이게 내 IP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다 보니까 인터넷 안에서는 아무도 내가 한국에서 접속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평소에는 이런저런 국가적 제약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던 외국의 여러 사이트들도,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쇼핑 사이트 등을 제약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프샤크 VPN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의 경우 특히 더 이번 기회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한 번쯤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시고, 서프샤크 VPN은 구매 후 30일 이내 언제든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며, 더보기의 링크 surfshark.com/pitchdeal로 들어가시거나 또는 결제 시 쿠폰 코드 pitchd를 입력하시면 무려 4개월 무료 혜택을 추가로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프샤크 VPN을 설치하시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더 넓은 인터넷 세상을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란은 그 이슬람 혁명 이후 너무 엄격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슬람 국가하면 떠올리는 그 가장 흔한 이미지, 즉 여성들이 밖에 외출할 때 온몸을 꽁꽁 숨겨야 하는 그 불편한 복장과 히잡을 착용해야 하는 것 외 음악도 금지, 춤도 금지, 연애도 금지시키며 특히 일체의 서구 문명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심지어 기본적인 SNS 활동도 할 수 없어 말하자면 마치 중동에 있는 북한처럼 정말 극도로 폐쇄된 국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거나 말았거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경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인데 이 새로운 이슬람의 성지 이란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말하자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미션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과 반미주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리고 미국 역시 이 이란이 엄청나게 큰 눈의 가시처럼 매우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미국의 경우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과 지겨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 직접적인 충돌은 하지 않으면서도 유엔을 비롯한 미국이 가진 여러 국제 정치 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이란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은 너무도 효과가 커서 참고로 작년 기준 IMF 발표 이란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0.3%입니다. 2006년 시작된 그 핵 제재 이전까지 이란은 엄청난 석유 수출을 통해 한 해 무려 6%씩 성장하던 강력한 국가였지만 2012년부터 이제는 EU에서도 이란 석유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7%까지 급락하고 외국 기업들도 모두 철수하며 인플레이션도 약 45% 그리고 실업률도 최대 20%까지 치솟으며 사실상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 현재 이란 국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너무 오래 이어진 경제난 때문에 지금의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어 이란을 때리는 이유는 단지 이란의 핵 포기를 원하는 것뿐 아니라 안 그래도 너무 힘든 이란의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마치 과거 1979년 이슬람 혁명 때 그렇게 했듯이 지금의 반미주의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막은 중동 국가들 가운데 최근 중국과 가장 가깝게 지내면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온 곳이 또 바로 이란이라는 점입니다. 즉 2006년 핵 제재 이후 이란은 자국의 석유를 팔 곳이 점점 없어지면서 고립되어 가자 중국은 이 틈을 노려 이란에게 접근해 사실상 이란 석유의 약 90% 이상을 엄청나게 싼 값에 모두 사주면서 그렇게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한 다음 안 그래도 미국의 패권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서로 같았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이란의 입장을 중국은 대신해서 변호하고 지지해주며 또 경제적으로도 거의 600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를 이란 내에 건설을 해주면서 그렇게 두 국가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며 강력한 연대를 이어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란의 행동이 미국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 또 그런 중국 또한 거슬리고 얄밉기는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가장 크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 시설이나 경제 시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전 등 석유 관련된 시설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쪽 중동 동네 전쟁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이란의 민간 시설부터 방송국 그리고 석유 저장고까지 모두 공격해버리면서 그 결과 이란의 석유 생산 능력에 피해를 주어 그래서 그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일타 쌍피의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이토록 진심으로 이란에 대해 공격적이고 강압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게 오랜 눈에 가신 반미 이란 정권 외에도 그 뒤에 있는 더 얄미운 신우인 중국까지 한 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 뉴스가 뜨자마자 뜬금없이 중국이 갑자기 성명을 내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대략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 관련 뒷이야기인데
다시 우리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더해 이란까지 공격하자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무기 구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나아가 앞으로 이스라엘과는 그 어떤 계약도 하지 않겠다며 강경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이런 스페인의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이 가장 컸으며 특히 스페인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도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기존 무기들을 대체해야 할 새로운 무기가 스페인에게도 빨리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무기는 바로 대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련장 로켓 시스템이었는데, 이스라엘 무기의 경우 이게 성능이 우수한 것에 더해 나토 규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컸던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데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제만큼 좋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인의 눈에 이전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국가의 무기이자 그런 무기가 있는지도 몰랐던 엄청나게 좋은 무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알고 보니 UAE에서도 엄청나게 구매를 했고, 또 그게 좋다는 소식을 들은 옆 동네 사우디에서도 1조 원이 넘게 구매를 한 것을 넘어 결정적으로 같은 나토 국가인 폴란드에서 총 288대라는 엄청난 양을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주고 구입한 것을 알고는 이 천무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또 알고 보니 저기 동방의 끝에 있는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무기인데도 미국산 하이마스의 규격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을 넘어 하이마스의 6발보다 2배나 많은 12발씩 탑재를 할 수가 있어 그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데다 이게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스페인은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 이 중동 전쟁이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빨리 매듭이 되어 이제는 세계도 좀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다시금 누리며 발전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이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이 스페인의 한국 무기 구매 관심이 꼭 결실을 맺어서 스페인이 유럽 나토 국가로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천무를 구매하고, 그래서 우리 천무가 K2 흑표와 K9 자주포 그리고 곧 본격적으로 폭발적인 판매가 시작될 KF-21과 함께 나토 국가들 사이 최고의 인기 무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바다 건너 저기 케밥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는 애초부터 절대로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인도네시아와 또 애초부터 전투기를 완성할 생각이 없었던 튀르키예 사이 정말 피말리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창과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방패 사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제일 슬프면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두뇌 싸움으로 지금 도대체 그 이상한 전투기인 칸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KF-21 개발에 공동 파트너로 참여하며 우리와 손을 잡았지만 이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 피일 날짜만 미루며 간을 보면서 불안감이 들게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대급 미납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카이 공장에서 우리와 함께 KF-21에서 작업하고 있던 어느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엄청난 양의 비밀 기술 데이터를 작은 USB에 담아 밖으로 몰래 훔쳐가려다가 마치 아귀의 손처럼 빨랐던 우리 연구진들의 감시망에 발각되며 우리나라에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 정도 되었으면 인도네시아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서둘러 남은 분담금을 성실하게 지불해서 빨리 추락한 국가의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어찌된 게 끝까지 그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기회를 봐서 아예 발을 빼버리려고 눈치를 보고 있더니 이게 우리 KF-21이 그 첫 비행에도 한 방에 성공해버리고 또 이후 이어진 모든 테스트에서도 그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모두 다 정말 너무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우리는 이 KF-21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막 엄청나게 친한 척을 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거나 말았거나 결국 그 분담금은 원래 남았던 약 1조 6천억 원 가운데서 1조 원 정도를 결국에는 내지 않기로 버티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질질 끌 수가 없어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했던 우리나라는 그 돈을 포기하고 대신 공유하기로 했던 기술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매우 찝찝하게 인도네시아와의 돈 문제를 최근 매듭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을 놀래키는데 재미가 들린 것인지 이후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튀르키예 국가대표를 만나더니 지금 튀르키예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칸을 그것도 무려 48대나 덜썩 구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튀르키예가 지금 개발 중에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홍보 중인 이 칸은 일단 생긴 것부터가 우리 KF-21과 엄청나게 비슷하게 생긴 것은 물론 이게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라팔과 함께 우리 KF-21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한국 KF-21 그 최초의 유일한 개발 파트너이자 또 그들 말처럼 KF-21의 개발과 그 성공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그 경쟁자인 칸을 대량 구매해버리는 행위는 마치 우리 KF-21의 성공과 그 앞날에 대해 중국산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좀 믿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뒤통수를 연이어 3번이나 치던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 칸 계약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곤란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계속 그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게 앞으로 실제로 계속 개발이 될지조차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달 터키 항공우주산업의 수장 메흐메트 데미로글루는 최근 이 칸의 개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공급제 수급과 또 제조와 관련된 여러 문제로 인해 최초 프로토타입의 완성 일자도 대폭 미뤄질 예정이고 또 그래서 그 실제 최초 비행 역시 현재로서는 크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애초 그들이 공표했던 칸의 전력, 즉 그 실제 전투 능력에 대해서도 한계를 다시금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일부 밀리터리 분들은 이거 칸 하늘 나는 것 나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종의 페이크였습니다. 마치 골판지로 만들어 놓은 자동차 껍데기에 어디서 스쿠터 엔진 하나 가져다가 급하게 우겨 넣은 다음 대충 사진만 찍을 수 있게 아주 잠깐 동안만 하늘을 날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즉 지상에서 엔진의 위치를 잡기 위한 틀로 대충 껍데기만 만들어 놓은 전투기 모형을 가져다가 자꾸 사람들이 칸 언제 첫 비행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튀르키예는 그걸 급하게 손보고 또 이미 가지고 있던 오래된 미군 비행기에서 엔진을 떼어내어 갖다 붙인 다음 그렇게 마치 딱풀과 양면 테이프로 만든 전투기처럼 너무도 엉성한 무언가를 하늘 위에 아주 잠시 띄운 후 그걸 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 모델, 즉 실제 양산 모델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제작되는 개발 기체를 프로토타입 1, 프로토타입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총 3번의 개발을 거쳐서 완성을 하는데 지금 튀르키예는 그 최초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타입 1조차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언제 나올지조차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작년 발표를 할 때는 바로 올해 그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하늘을 날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지금 그게 다시 내년으로 밀렸고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무슨 이유를 들어 또 얼마나 더 미뤄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칸의 완성 기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하늘을 나는 날은 어쩌면 영영 오지 않을 확률도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와 계약을 하면서 그 첫 납품을 2028년 말까지 하겠다고 그것도 최초 블록 1도 아니고 모든 개발과 테스트까지 마친 무려 블록 10 버전을 납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이미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런 것에서는 또 엄청나게 눈치가 빠른 인도네시아는 영화 타짜3에서 그 무서운 서천 로터리 회장 할배가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올라가지도 않을 건물에다 돈을 꼬라박은 것처럼 지금 이 이상한 계약에 물려서 큰일 나게 생겼다 보니까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사실 우리는 튀르키예와 칸 구매에 대해 실제로 계약한 게 아니라 단지 큰 관심을 표명했던 것뿐이라며 서둘러 발을 빼려고 했는데 그런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장사꾼인 튀르키예에서 그 직후 자기들도 발표를 공개하며 현재 아주 작은 몇 가지 기술적 합의만 남았을 뿐 우리와 인도네시아와의 칸 계약은 사실상 완료됐다고 발표하며 어쩌면 이 서천 칸 프로젝트 관련 가장 큰 호구 고객님이신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려는 시도를 서둘러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사이의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말 몇 마디로 발을 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만만한 수준의 계약이 아닐 겁니다. 애초에 튀르키예도 이런 상황을 미리부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그런 경우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지 못하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해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신비로운 계약, 즉 애초부터 없는 돈으로 어마어마한 수의 전투기, 그것도 무려 대당 약 3천억 원이라는 거의 F-35에 맞먹는 초고가 거품 가격으로 구입한 후 나중에 또 어찌어찌 한국에게 한 것처럼 하려고 했던 인도네시아와 또 애초에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의도도 그리고 기술력도 없던 튀르키예의 무서운 마케팅이 만나며 지금 그 둘은 서로 한데 엉켜서 그 결말을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서운 미래로 함께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정직하고 신사적이며 상대와의 약속에 최선을 다해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인 줄만 알았을 텐데 게다가 그런 우리에게 자기들이 신의를 저버리며 크게 잘못을 했음에도 끝까지 관계를 지켜내며 그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튀르키예와의 이 계약을 통해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국가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드물고 귀한 파트너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값비싼 교훈의 시간이 될 것 같아 그 수업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는 그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 사이에 위치하며 뛰어난 외교술과 장사기술 그리고 우리에게 받아간 K2 전차를 기반으로 개발한 알타이 전차 등 무기 개발 기술도 꽤 괜찮은 국가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배경 기술이나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뚝딱하고 5세대 전투기를 한 방에 개발 성공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겉에서만 대충 보고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과 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야심인데 전 세계에서 그 어려운 걸 해낸 국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지난 10여 년의 과정에서 성급하게 이런저런 과장과 포장을 하며 주변에 떠벌리는 일도 하지 않았고 100만 개의 계단을 서둘지 않고 매일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그것도 돌다리 두드리듯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며 올라가듯 무식할 정도로 마치 소처럼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한 번에 하루씩 차곡차곡 쌓아온 끝에 그 모든 개발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시행착오나 실패도 없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투기를 단 한 방에 개발 성공해버린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우리를 뒤통수치며 놓친 것은 단지 KF-21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기술력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한국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기술력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찾아내고 개발해낼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 바로 옆에서 최고의 파트너로서 배우고 얻어갈 수 있었던 것이며 또 바로 그런 능력이야말로 개발 도상국인 인도네시아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러나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마치 황금같이 귀하디 귀한 보물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그걸 발로 차버린 것이기 때문에 무척 안 됐습니다. 우리와는 애증의 기억을 남겨준 인도네시아가 지금 튀르키예와 남아있는 어쩌면 영원히 날 계획이 없는 그 전투기 관련 계약 이행에 있어 모쪼록 행운을 빌며 인도네시아의 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소중한 교훈과 배움을 얻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예전에는 야구 빼고 다 잘하는 회사라고 실컷 놀렸었는데 이제는 40승이나 해버리면서 지금 무려 리그 2위까지 올라버린 한화 야구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야구 가지고 놀리지도 못하게 된 하나가 요즘 잘 나가도 마치 에드워드 리 아저씨급으로 너무 잘 나갑니다. 이게 오늘자 한화오션의 주식입니다. 저 오른쪽에 갑자기 급발진하며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오르기 시작한 게 불과 딱 6개월 전 2024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하나에서는 K9 자주포 수출과 같은 좋은 뉴스들이 아주 많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군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한화오션에서 무려 미국을 상대로 엄청난 계약들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한화는 미국 최대 조선소 중 한 곳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상선들과 특히 미 해군의 군함들을 수리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는데 원래 미군은 미국의 조선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미 해군의 군함 그리고 일부 미국을 오가는 상선들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약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최근 상황이 미국의 조선산업은 거의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인 반면 반대로 한국의 조선업과 실력은 전 세계 최대 최강이다 보니까 미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아예 한국에게 우리 배들을 수리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미국에게도 크게 이득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결국 작년 말이 되자 한화오션은 단지 미국의 상선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법까지 바뀌어 이제는 미 해군의 군함까지 수리하고 만들 수 있는 해외 조선 기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으니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테스트도 해볼 겸 그 첫바따로 미 해군에서도 굉장히 낡고 오래된 미군 함정인 윌리 쉬라호를 한국에게 수리를 맡겼는데 이게 처음 거제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의 무슨 서해에서 어제 납포된 중국 꽃게잡이 배를 보는 듯 그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배의 외관부터 보면 과거 현대 녹셔리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식이 군함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방향타도 어디 부딪혔었는지 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어져 있었는데다 엔진과 프로펠러를 잇는 중심축도 크게 손상되어 있어 그냥 덩어리 큰 것만 찾아봐도 대략 260군데 이상 대규모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보안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자 갑자기 무슨 자신감인지 한화는 그냥 도면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일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러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수십 년을 중동 지역에서만 작전을 수행하며 제대로 된 수리도 받지 못한 채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고철배를 도면도 없이 고치겠다는 말을 선뜻 믿을 수는 없었지만 어찌되었던 그렇게 거제도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 들어갈 땐 오징어였지만 강남 최고의 성형외과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신의 손들에 의해 재탄생하며 이제 막 붕대를 푼 꽃미남처럼 아무도 그 배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어제 막 오늘 아침 동네 대리점 전시장에서 몰고 나온 것처럼 너무도 완벽한 모습의 윌라 쉬라호가 초조함과 걱정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 해군 관계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외관은 물론 가장 큰 문제였던 그 방향타와 중심축도 마치 새 것처럼 완벽하게 고쳐져 있었고 그 외 우리 한국 조선업만이 가진 비밀 노하우를 한껏 발휘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선체 내부의 구조도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조를 하고 또 일부 부품들의 경우 미국산보다 오히려 더 성능이 좋은 한국산 부품들로 따로 만들어 채워 넣었을 정도로 우리 고객님께서 따로 요청도 하지 않은 아주 많은 스페셜 업그레이드까지 서비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믿지 못할 결과물에 정말 깜짝 놀란 미 해군 관계자들은 단지 만족을 표한 것뿐 아니라 앞으로 훨씬 많은 미 해군 함정들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며 실제로 그 직후 그 길이가 무려 200m가 넘고 폭도 30m나 되는 엄청나게 커다란 함정인 미 해군 소속 급유함인 USNS 유코남의 수리까지 바로 맡기면서 지금 그 배도 우리 거제도 조선소에서 뚝딱뚝딱 환골 탈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기술에 대해서는 이게 괜히 너무 다들 아는 이야기라 시간 낭비다 보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던 것도 그냥 우연 같은 필연이었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무려 전세계 중세 바다에서 가장 강력한 초헤비급 해상 탱크였으며
판판한 바닥 덕에 마치 전차의 포탑이 돌아가듯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어 수십 발의 포탄을 적을 향해 번갈아 가며 쏟아 부을 수 있었던 판옥선을 개발하고 운용한 국가이며, 거기에 더해 일단 생긴 것부터가 전 세계 해양 역사에서 가장 말도 안 되게 멋진 전설의 배. 적진 한가운데로 그대로 돌격해 가는 길마다 다 몸빵에서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적들을 한가운데 가 자리 잡고는 사방 360도 방향으로 동시 발포까지 해버리면서 마치 바다 위 특공 돌격대이자 일단 조선 수군에서 적에 떴다 하면 그날 외놈들은 용왕님 앞에 면접 보러 가는 게 거의 확정이었던 거북선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근대에 와서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과 완성도의 최첨단 이지스함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 또 거기에 더해 가장 완벽한 재래식 잠수함까지 생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해 물량 전세계 1위를 달성했네 뭐네 그런 쓸데없는 뉴스들이 아무리 들려와도 현 시점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화성 포함 세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조선 능력을 가진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며, 지금 그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곳이 바로 한화 오션입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쟁이 한화는 거의 전 세계 최초로 미 해군 함정들의 전담 카센터가 된 것도, 그리고 야구에서 40승이나 하며 리그 2위에 올라간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아주 엄청나게 큰 사고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전 세계 최대 알루미늄 선박 건조사이자 자국 호주는 물론 미국에서도 현지 지사를 운영하며 단지 호주 해군의 군함뿐 아니라 해외 기업으로는 매우 드물게 미 해군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특수 군함을 건조해 납품하는 곳으로, 그래서 미 해군에서 운영 중인 알루미늄 군함 가운데 무려 60% 가까이가 모두 다 이 오스탈에서 공급한 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 규모도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부채도 거의 없으며 매우 탄탄한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인데, 아니 글쎄 최근 한화가 이 오스타를 인수하기로 뛰어들더니 그 인수 협상이 최근 너무 잘 마무리되어 이제는 호주 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은 호주 정부의 인수허가 절차가 끝나고 나면 한화오션은 단지 한국에서만 압도적으로 대단한 해양산업 기업이 아닌 우리가 흔히 아는 로키드 마틴이나 또는 노스럽 그루먼처럼 누구나 그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특정 분야 글로벌 최대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화는 이미 이런 해군 함정이나 특수선들 말고도 일반 대형 상선 사업 분야에서 한 해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전 세계 1타급 기업인데, 이제 오스탈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걸 기존의 막강한 한화오션의 능력과 결합해 서로 시너지를 내게 되면 아마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밀리터리 배경 화면 같은 것에서 자주 보았던 아주 멋지게 생긴 이 함정이 바로 오스탈에서 건조한 EPF 고속 수송함으로 호주 오스탈에서 생산해 미 해군에서 운영 중인 특수선입니다. 배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옆에 날개가 있는 쌍동선 타입으로 많은 장비를 싣고도 선체가 강철보다 월등히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송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12인승 페라리 같은 특수 선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화가 오스탈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어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면 이제 이 배는 우리 한화에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냥 뭘 그대로 가만 놔두질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아마 이 배도 거제도 비밀 기지로 가지고 와서 또 자기들끼리 뭘 뚝딱뚝딱 엄청난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해서 12인승 페라리가 아닌 24인승 부가티로 만들 것이 분명해서 어서 빨리 호주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 한화의 오스탈 인수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으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력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다시 태어나게 될 오스탈의 수많은 특수 함선들도 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화에게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다 좋은데 제발 리그 2등에 만족하고 한국 리그 1등만큼은 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가는 정말 갑자기 지구 전체에서 화산이 터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거나 또는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드디어 외계인이 침공하는 등 그런 지구 멸망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 더 큰 욕심은 그냥 바다에서만 부려주시고 또 그 좋아하는 불방망이도 그냥 K9으로만 휘둘러 주시고 야구만큼은 부디 그 금단의 섬을 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Even if you try,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다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LA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와 폭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위는 지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여기 보이는 것처럼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서부에서 시작해 중부를 넘어 뉴욕과 워싱턴이 있는 동부에서도 점차 더 강한 수위의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것은 바로 트럼프가 갑자기 발표를 해버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 정부의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LA 지역을 돌며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멕시코로 강제 추방하는 작전을 시작하니까 불법 이민자가 많은 LA 지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게 된 것이 그 시작인데, 이게 처음에는 보통 일반적인 시위처럼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시위대들이 일부 고속도로도 점거해 버리고 또 시내에서 차들도 불에 태워 버리는 등 점점 더 폭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미 정부에서는 그에 맞서 무려 주 방위군 군인들을 2,000명이나 출동시키고 또 장갑차 등 군대 장비까지 투입하면서 이제는 거의 전쟁터 수준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LA 시위 및 폭동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인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백인이 대략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인종이 바로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인구인데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이웃 멕시코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흑인의 경우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의 히스패닉 인구의 통계는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전체 인구의 25%까지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A나 미국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인구들 가운데 약 1,300만 명 정도가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미국으로 넘어와 생활을 시작한 지가 때론 수십 년 이상 되어 이미 가정을 꾸리고 직장도 여기에 다 있으며 아이들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 사실상 삶의 모든 것이 이미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며 사람들을 체포하고 미국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게 되어버려 거의 목숨을 걸고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불법 이민자들이 모두 쫓겨나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식당, 공장, 세탁소, 마트 등 거의 산업 전반에서 저임금 노동자 자리를 채우고 있던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많은 자영업자들도 최근 안 그래도 너무 어려운 미국 경제 사정에 더해 또 도시 전체에서 매일 커다란 시위까지 벌어지며 혼란스러운 것과 함께 이제는 기존 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까지 더해져서 미국 정부의 이런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그런 시위 현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정말 생뚱맞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위대를 가장한 사람들이 상점과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상품들을 마구잡이로 훔쳐서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LA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매장도 완전히 털려버려 지금 운영을 중단했고 주변의 보석상들도 당연히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일반 매장들에도 그 도둑분들께서 떼거지로 몰려와서는 상점 내부 물건을 깨끗하게 털어가 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최근 점점 더 많이 LA 지역들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매일 더 많은 주변 지역으로 이런 일들이 번지고 있어 해당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번져가고 있는 그 길목에는 바로 우리 교민분들이 계시는 코리아타운도 위치하고 있어 한국 교민들 또한 최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갑자기 자기 SNS 트위터 계정에다 웬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건데 바로 우리 루프탑 코리안, 즉 지난 1992년 4월에 시작된 그 원조 LA 폭동 중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가 저항했던 바로 그 전설의 한국인들의 사진을 뜬금없이
뜬금없이 울리며 루프탑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 모든 폭동은 지붕에서 한국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멈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포스팅을 올린 것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포스팅을 올린 의도는 아마도 최근 LA 지역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와 또 약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보니 그들에게 겁을 주어 그런 불법 시위와 행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런 포스팅을 올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자꾸 그렇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또 한국인들이 등장하게 되어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고 일종의 비유적으로 경고를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좀 궁금해집니다. 가정집에서도 총을 몇 정씩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엄청 무서운 갱들이 가득한 이 LA에서 고작 그 한국인이 뭐라고 마치 영험한 힘을 발휘하는 신비한 부적을 붙이듯 지금 미쳐 날뛰는 그들을 향해 그런 경고 따위가 도대체 왜 무서운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잠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지난 1992년 4월에 미국 LA는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온 도시가 불타오르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백인 경찰들이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성을 잡은 다음 고속도로 옆에서 별 이유도 없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구타한 사건이 생기며 이 사건에 분노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데, 그때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말 그대로 분노의 폭동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온 도시가 불에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엉뚱하게도 그 폭도들의 표적이 희한하게도 우리 한인타운으로 번졌습니다. 그 폭도들은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있던 베버리 힐즈나 월셔가 같은 백인들 부자 동네로는 나아가지 않고 당시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미국 사회의 가장 약자였던 한국인 교포들을 표적으로 삼은 다음 그들의 상점으로 몰려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우리 한국인 교포분들에게 대신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부족했던 LA의 경찰 병력들 중 대부분이 베버리 힐즈 등 LA의 부자 동네들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다 보니 그때 코리아타운은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였고, 그렇게 경찰까지 벌인 코리아타운은 꼼짝없이 흑인들의 약탈과 분풀이 대상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폭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각자 손에 무기를 들고 모두가 다 코리아타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흑인 폭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네, 그곳에는 바로 코리안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코리아타운에서 사람 좋은 얼굴로 세탁소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그 배불뚝이 한국 아저씨들이 사실은 전부 살벌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전사들이며, 그리고 그중 일부는 베트남전에서 사신이 되어 날아다녔던 무시무시한 전투 괴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그 폭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 초기 폭도들이 난입하며 한인타운 여기저기에서 건물과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평소 써오고 있던 그 착한 마스크를 잠시 벗어 내려놓고는 모두가 각성하여 순식간에 원래의 그 전사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효율의 민족 한국인답게 전투 모드가 켜지자마자 정말 일사불란하게 행동에 돌입합니다. 즉 자체 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며 소집 불과 4시간 만에 완벽한 전투 지휘 체계가 완성되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무기와 자원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질 지역에 대한 지형 파악이 완료되면서 소집 6시간 만에 각자 특기에 따라 보직 분류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그렇게 소집 채 24시간도 되기 전에 완전한 군대 조직이 정말 순식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소총수와 저격수들, 보급 라인,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전설이 되었던 그 한국 특유의 다중 진지까지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코리아타운에 있던 한국인들의 상가 건물은 폭동이 시작된 지 채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완벽한 전투 진지이자 요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헬기를 타고 코리아타운 주변을 날아다니며 당시 상황을 전하던 여러 미국 방송 뉴스들을 통해 이 상황을 TV로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말 그대로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때 전쟁 참여 경험이 있던 당시 한 기자는 이 광경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건물 옥상에 진지를 구축했고 그 옥상마다 스나이퍼들이 거리를 모든 방향으로 내려다보며 조준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인 전사들은
모두 손에는 소총을, 그리고 허리에도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만든 진지나 대공 초소들은 모두 그냥 민간인들이 급하게 어설프게 만든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치밀하고 무서워. 즉 누구든 거기 잘못 뛰어들어갔다가는 순식간에 포위가 되어 벌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군사적 전문성을 가진 킬존으로 구축되어 있어 너무도 놀랍습니다. 실제로 당시 코리아타운 곳곳에 요새화된 이 상가 건물들의 경우 일단 건물의 옥상은 모두 완벽한 엄폐물을 갖춘 사격 진지로 구축되어 그곳에서 사방으로 향해 스나이퍼들이 조준을 하고 있었고, 또 땅에서도 건물 진입로부터 입구까지가 이미 완벽한 함정으로 만들어져 있어 폭도들이 어찌어찌 그 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온다 해도 그때부터 각종 장애물들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절대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마치 호텔 캘리포니아처럼 침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위로 아무런 엄폐물도 없는 킬존이 나오며 건물 위 사방에서 쏟아지는 집중 사격에 벌집이 되어야만 하는 실로 엄청나게 무서운 구조로 구축이 되어 침입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구축되며 완성되는 과정을 하늘 위에서 헬기를 타고 촬영하며 전송된 TV 뉴스를 보고는 당시 미국의 전 국민이 기겁하며 놀랐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해당 뉴스가 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그 뉴스를 본 흑인 폭도들 사이에서도 지금 코리아타운 근처에 가면 죽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이후 폭도들은 코리아타운에서 급하게 방향을 틀어 다른 곳으로 몰려갔던 것이 바로 1992년 당시 LA 폭동이자 그때 미국인들이 목격한 우리 한국인들의 진짜 살벌한 모습, 즉 매운맛 코리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LA에서 커다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폭도들을 향해 우리 매운맛 코리안들, 다시금 그때 그 전설의 루프탑 코리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더 이상의 폭력 시위를 확산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코리아타운 근처로는 몰려가지 말라고 그들에게 무언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실감을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남자들 가운데 약 99% 가까이가 다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막 일주일, 2주일 해병대 캠프 같은 것을 다녀온 게 아니라 우리 앞 세대의 경우 개인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3년, 그리고 우리 세대의 경우 약 2년 이상을 실제 전투를 치르는 군인이 되어 군대 안에서 자고 먹고 훈련하고 싸우면서 실제 군인으로 다들 평균 2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왜 무섭냐 하면 평소에야 다들 이 사람들도 각자 생활을 하며 각자 마스크를 쓰고 순한 맛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들이 군인으로 변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옷장에서 군복 꺼내어 갈아입는 그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군대로 변하는 것은 대략 반나절 정도면 각 지역 도시마다 소총수부터 자주포와 탱크 조종사, 스나이퍼와 건물 파괴와 다리를 놓는 공병 부대 등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단 하룻밤이면 갖춰지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옛날 선조들께서 평소에는 그 농부의 마스크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나라의 일이 터지면 즉시 전사로 변신하여 싸우던 그 DNA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늘 사방이 적에다 또 침입과 공격 또한 끊이질 않았던 것에 더해 그러면서도 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 적은 인구로 계속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만 해서 전담 군대를 두지 못해 그 대신 국민들 전체를 군인으로 만든 다음 평시에는 시민으로, 전시에는 군인으로 운영하던 그 전통이 마치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살 청년부터 70살 할아버지까지 나라의 남자들 모두가 조준 사격이 가능한 훈련된 군인인 곳, 그래서 언제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완전히 준비된 전사들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미국과 세계인들에게 가장 잘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92년 LA 폭동 당시 우리 루프탑 코리안 전사들이며, 오랜만에 트럼프 주니어 덕분에 그분들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쪼록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관련 문제가 부디 평화로운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LA의 폭도분들의 경우 트럼프 주니어 아저씨의 조언을 잘 새겨들어 당장 그 모든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고 무엇보다 절대로 코리안타운 쪽으로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Even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